네, 2월 9일 김소영은 오후 8시 40분경 강북 수유동의 한 모텔에 27살 회사원 남성과 입실을 합니다. 이 피해자분께서는 경기도 한 업체에서 생산설비 업무 담당을 지원하는 분이었는데 김소영은 적극적으로 방을 빌려서 이 배달시켜 먹자고 제안을 해요. 여기서 무려 13만 원어치 치킨 등을 배달하는데 여기에 양념 소스 팩 2개, 이 즉석밥도 추가를 했다고 하죠. 이후 김소영은 약물이 든 음료를 역시 건넸고 2시간 후에 혼자 모텔을 빠져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월간중앙 안덕관 기자입니다. 현재 범죄 전문 기자로 활동 중이며 중앙일보에는 강력계 25시 등 사건 취재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이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과 범행 수법은 무엇인가요? 올해 2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연쇄살인 사건이죠. 확인된 피해자만 6명이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어요. 범인으로 지목된 여성은 2005년생 김소영입니다. 서울 강북 일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며 인스타그램이나 중고거래 앱인 당근,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피해자를 물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범행 수법은 숙취 해소제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섞어 남성에게 건네 졸도, 사망에 이르게 한 건데요. 이 김소영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남성의 접촉을 막기 위해 잠을 재우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이 범행 전 김소영의 행동을 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은 언제부터 김소영의 범행을 알게 된 거죠? 이 경찰이 김소영을 인지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지난 1월 말 특수상해 사건의 피진정인으로 지목돼 이 조사 대상이 된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고소는 아니고 민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러이러한 범죄가 의심되니 이 경찰이 병인을 조사해달라는 정도죠. 이 진정인과 김소영은 지난해 11월경 아르바이트로 알게 된 사이였고 막 연인 관계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4일 이 두 사람이 싸웠다가 경기 남양주의 한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에 있었는데 김소영이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진정인에게 피로회복제를 건네요. 그리고 그걸 마신 진정인은 20분 정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에 김소영이 진정인의 부모에게 연락을 했고 이 진정인은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이 독성 뇌병증으로 이틀이나 의식 불명이었다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 중증으로 빠지면 식물인간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거든요. 이에 진정인이 피로회복제에 대체 뭘 넣은 거냐 따져 물었으나 김소영은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나 진정인이 김소영에 대해 이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최초의 사건은 아니었어요. 이 진정인은 두 번째 피해자였고 첫 번째 피해자가 이미 있었던 거였죠.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소영과 식사하던 20대 남성이 화이트 와인을 마시다가 실신한 겁니다. 당시 119 기록에 따르면 남성은 동공이 축소돼 있었고 말투가 어눌했으며 자력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다는데 이 전형적인 급성 약물 과다 복용 징후죠. 왜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려 한 걸까요? 김소영은 약물을 통해 이 사람을 통제 혹은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김소영이라는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었을지 일단 김소영의 과거를 말씀드릴게요. 김소영은 어린 시절부터 이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하고 또 폭언을 들었으며 이 정서적으로 사회와 단절돼 자기 중심적인 기질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 중학교 시절 자퇴하고 2, 3년간 은둔 생활을 하며 자해를 반복했는데 이 제때 정신과 치료도 못 받았고요.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또 절도습벽이 탄로나 중퇴를 하게 됩니다. 고교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에서 돈, 안경, 화장품이 계속 사라졌는데 그중 무선 이어폰이 중고거래 앱에 매물로 올라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판매자가 김소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일로 고등학교도 자퇴하게 되고요. 2024년에는 성인이 되고 청소년 지원센터에 입소해 검정고시를 준비했으나 이때도 다른 학생의 물건을 절도한 사실이 발각돼 결국 퇴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김소영에 대한 인간상이 대강 그려지실 텐데요. 어떤 노력이나 도전을 통해서 자신만의 성취를 이룬 흔적은 없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파악이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처음으로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게 김소영에겐 약물이었던 거고요. 그 후에 김소영은 어떤 범행을 또 저질렀나요? 이후 김소영은 챗 GPT에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죽을 수도 있는지 등을 질문을 했는데 올해 1월 초에도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을 탄 피로회복제를 한 20대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이 남성 역시 의식을 잃었고요.
이제 벌써 3명의 피해자가 나왔죠. 점점 범행 간격이 짧아집니다. 1월 중순에도 새로운 피해자가 나와요.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노래방에서 김소영이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남성이 졸도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 남성은 의식을 찾은 후에도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현상을 겪었고 경찰과 소방에 의해 현장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 피해자가 김소영에 의해 숨지게 됩니다. 이게 올해 1월 28일인데 연대 순으로 보면 지난해 10월, 12월, 올해 1월 초, 중순, 하순에 이르기까지 김소영은 거의 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1차 살인사건을 말씀드리면 김소영은 29살 남성과 강북구 수유동 소재 모텔에 들어갑니다. 역시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 드링크를 건네 마시게 한 뒤 자신은 혼자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튿날 오후 2시경 퇴실 시간이 지났음에도 손님이 나오지 않자 모텔 사장이 직접 객실에 들어가 숨진 피해자를 발견을 합니다. 모텔 사장에 따르면 피해자의 몸이 굳어 있었고 체액이 나와 있었다고 증언을 하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한 여성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이 블랙박스와 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을 했는데 8일이 지난 2월 6일이 돼서야 이 성명 불상의 여성이 김소영임을 특정을 한 겁니다. 통상 2단계에서는 백그라운드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심증은 가는데 과연 범행을 저지를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전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김소영을 검색하자 그녀가 1월 중순에 제출된 특수상해 사건의 피진정인임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바로 이 경찰이 김소영을 체포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피해자 시신에서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또 최근에는 모텔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급성 사망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대, 30대 남녀가 이 성관계 중에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 치사량을 넘겨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제 추측입니다만 경찰은 1차 살인사건을 처음에는 사고로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경찰이 허술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이 특수상해 진정권을 맡은 경찰이 2월 2일 김소영에게 전화해서 출석을 요구합니다만 이 김소영은 이때 일본 교토 여행이 예정돼 있다면서 일주일을 좀 미뤄달라고 해요. 그래서 2월 9일로 진정권에 대한 조사가 잡힙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원래 진정된 사건이라는 거는 조사 기일을 경찰과 피진정인이 소통을 해서 정하는 편이니까. 근데 문제가 된 거는 경찰이 2월 6일에 김소영에게 전화를 해서 조사 기일을 또 한 번 미루자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2월 9일 경찰의 어떤 조사 압박에서 조금 벗어난 김소영은 2차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범행 주기가 짧아지고 있었잖아요. 혹시 그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지는 않았나요? 1차 살인과 2차 살인의 사이 김소영과 만난 남성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남성이에요. 이 남성은 30대로 강북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김소영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당시 김소영은 40대 여성과 2인 1조로 부킹을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아마 조각이라는 모임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웬만하면 20대, 40대 여성의 짝은 보기 드물고 또 나이트에 가고 싶어도 주변에 같이 갈 만한 친구나 지인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그런 파트너를 구하는데 그걸 조각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 나이트는 제가 취재하기로는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가 주 고객 연령대인 거죠. 어쨌든 김소영은 이 40대 파트너와 이 나이트의 테이블, 부스, 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불특정 다수 남성들을 만나는데 그게 김소영에겐 이 피해자를 물색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보통 나이트에서는 이 남녀가 짝이 정해지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2차로 밖에 나가서 술을 더 마시러 나가거나 그게 일반적인데 김소영은 이 남성과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며칠 후인 2월 1일에 데이트를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김소영을 만난 이 남성은 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선 대화가 좀 특이했다고 해요. 보통 대화를 하면 질문과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꼭 몇 가지는 숨기거나 좀 둘러대는 식이었다는 거죠. 학력이나 직업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자주 바꿨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나이를 김소영이 본인은 25살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는데 3살을 올린 거죠. 보통 나이가 많아서 낮춰 말하는 걸 감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김소영은 아무래도 본인이 너무 어리니까 3살가량을 높인 걸로 보이고요. 또 자신이 대학의 패션학과에 다니는데 퇴학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학 주변 지리에 대해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고도 하고요. 또 부모님이 동대문에서 의류 사업을 한다고도 했지만 김소영은 어머니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죠. 또 이 데이트 때 남성이 약 32만 원 정도를
썼는데 김소영은 이 비싼 것만 먹겠다고 하면서 8,000원만 들고 나왔다고 해요. 그런 점도 아무래도 좀 짜증이 났다고 하고 또 1차, 2차 식사를 했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다고 합니다. 또 대화 도중에는 갑자기 욕을 하거나 애교스럽게 말하다가 퉁명스러워지거나 감정 기복이 좀 심했던 걸로도 판단이 되고요. 한편 이 남성이 김소영의 범행에 걸려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술을 전혀 안 마셨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마신 술도 논알코올 칵테일이어서 이 만취한 남성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하면서 약물을 탄 피로회복제를 건네는 김소영 수법이 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김소영의 2차 살인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2월 9일 김소영은 오후 8시 40분경 강북 수유동의 한 모텔에 27살 회사원 남성과 입실을 합니다. 이 피해자분께서는 경기도 한 업체에서 생산설비 업무 담당을 지원하는 분이었는데 김소영은 적극적으로 방을 빌려서 이 배달시켜 먹자고 제안을 해요. 여기서 무려 13만 원어치 치킨 등을 배달하는데 여기에 양념 소스 팩 2개, 이 즉석밥도 추가를 했다고 하죠. 이후 김소영은 약물이 든 음료를 역시 건넸고 2시간 후에 혼자 모텔을 빠져나옵니다. 이날 김소영은 처음부터 약물이 든 음료수와 들지 않은 음료수 이 2종을 챙겨갔는데 약물이 들었던 병만 챙겨서 나왔어요. 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김소영은 모텔에서 나오자마자 이 치킨을 주문하고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잠들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음식 올 때쯤 깨웠다. 자지 말라고 했지만 피곤한지 자려고 했다. 음식은 어떡하냐고 했더니 집에 챙겨가라고 해서 가져간다 등의 문자를 남깁니다. 그런데 당시 김소영을 태웠던 택시기사는 이 쫓기듯이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는 김소영이 좀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다고 진술을 경찰에 했어요. 이튿날 오후 5시 39분 이 남성은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남성은 모텔 침대 위에서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몸에는 외상이 없고 심장, 간, 콩팥, 뇌 이 주요 장기에 변병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입안과 기도, 식도에는 소량의 토사물이 있었고요. 폐에는 부종과 울혈, 폐포 출혈 등이 발견됐는데 보통 급사나 중독사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혈액에서 검출된 약은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물 종합 세트였다고 해요. 그냥 수면제 몇 알이 아니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만 5종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과연 재우려고 했다. 이렇게 많은 약물을 재우려고 쓴다. 김소영은 식칼 손잡이로 알약을 갈아서 피로회복제에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준비한 알약 수가 10알에서 20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나중에 알려지기로 당시 김소영은 2차 사건 때 기존에 자신이 쓰던 양보다 2배를 더 늘렸다고 진술을 해요. 아마 1차 살인사건 이후에 스스로도 좀 제어가 안 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2월 10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김소영의 자택 앞에서 그녀를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SNS 사용 기록을 보면 김소영은 체포되기 1시간 전에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소영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경찰은 김소영을 체포하고 2건의 살인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신상 공개는 하지 않았죠.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이 살인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소영에 대한 범행이 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여론의 분노가 굉장히 큰데 이걸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 죽는 걸 방치했다 정도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 이 경찰에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질 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부에서는 좀 조용히 처리하자는 기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신상 공개를 기피한 게 아닐까 하는 이 추측이 법조계에서 나온 겁니다. 아마 경찰도 곤란하긴 했을 거라고 봐요.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사고가 워낙 많은 시대고 김소영에게 따져 물어도 피곤한 것 같아서 먹였는데 죽을 줄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계속 일삼으면 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아마 경찰의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 사건 관련해서 사석에서 형사들과 이 대화를 하면 좀 눈웃음만 짓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다만 2월 9일 예정된 사안을 경찰이 스스로 늦춘 점, 그리고 1차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동석한 여성이 김소영임을 특정한 시점이 2월 6일인데 이때도 긴급 체포 등의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은 분명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2차 살인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2차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분들은 처음에 경찰로부터 가족이 죽었다. 깨웠는데 안 일어난다 이렇게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김소영에 의해 가족이 타살됐다는 소식은 장례식 날 언론 기사를 통해 접했다고도 하고요. 김소영은 범행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약물을 준비하고 테스트했나요? 피로회복제로 위장한 약물을 범행 수단으로 삼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흔한 수법은 아니라고 해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김소영이 처음부터 이 피로회복제의 약물을 무작정 때려박은 게 아니라 스스로 치사량을 조절했다는 겁니다. 이 살인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던 기존 사이코패스 살인범들과 달라요. 6명의 피해자가 나왔는데 1차부터 4차까지는 서서히 치사량에 근접하도록 양을 조절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죽일 마음만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냥 약물을 많이 타서 죽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아무래도 본인이 유사시에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또 병원에선 이런 마약류의 약물을 한 번에 많이 처방하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6명이고 실상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데 그만한 양의 약물을 모으기 위해 김소영은 꽤 오랜 시간을 들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소영의 IQ는 70에서 80 사이로 나왔다고 하는데 범죄자의 책임 능력을 따질 때 법원이 IQ보다 우선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유튜브에서 밝힌 내용이죠. 이 김소영에 대한 지능 검사를 했는데 IQ가 70과 80 사이였다. 이 지능 평균은 100이고 표준 편차 15를 고려해 85에서 115가 평균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좀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IQ 검사 결과를 두고 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할 만큼 계획적인 범행을 할 지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무슨 대단한 트릭이나 함정을 계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어떤 셋업 범죄가 아니잖아요. 또 김소영은 약물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터득했어요. 고차원적인 어떤 지능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죠. 물론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2014년에 매우 심각한 발달장애 18세 남성이 21개월 영아를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사건인데 이때 남성은 사망의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심신상실로 판단해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소영은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그런 점에서 이런 사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약물을 조합하고 피로회복제를 가정해 남성에게 먹이고 그걸 먹으면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을 4차례나 목격하고도 2번의 범행을 더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했죠. 마지막 피해자의 경우는 평소보다 양을 2배나 늘렸어요. 결국 범죄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지능이나 배경 같은 게 아니라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봅니다. 검찰은 김소영이 피로회복제 약물을 타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사망의 위험성을 인지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소영의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죠. 김소영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실제 동기, 식욕, 결핍 등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 김소영이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는 결론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의아해 하실 거예요. 김소영이 남성들을 만나면서 얻어먹은 게 사실 스시집이나 술집, 배달 음식 정도거든요. 호텔도 5성급 시그니엘 같은 데도 아니고 그냥 모텔이죠. 이게 과연 경제적 이득을 노린 범행일까? 하지만 김소영이 2005년생에 불과하고 또 성장 과정을 고려하면 김소영에겐 이것도 충분히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결핍은 욕망이라고도 하잖아요. 식탐이 김소영에겐 가장 큰 결핍으로 파악이 되는데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상당했어요. 생존한 남성과는 2차까지 식사를 했는데도 햄버거와 버터빵을 추가로 사달라고도 했고 문자로도 본인 스스로 식탐이 많다, 먹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했다고도 하죠. 마지막 사건 피해자의 카드로 치킨을 구매해 집으로 싸들고도 갔고요. 그러니 이러한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남성의 경제력에 기대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데 죽일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지만 이 김소영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보자면 다음에 동일인을 또 만나서 더 얻어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김소영에겐 1차적 목적을 달성해서 더 얻을 게 없다고 보면 새로운 타깃을 찾는 게 효율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남성들과는 단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살해를 선택한 것 같은데 여기서 김소영의 과거와 맞물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김소영은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중퇴 후에도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사람들을 만났을 뿐이죠. 온라인에서 절교, 선절한다고 하면 언팔로우를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 인생에 타인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SNS에서 팔로우 취소가 현실에서의 살인과 이 김소영에겐 동일한 방법이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황주현 살인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올해로 19년째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미제 살인 사건이죠. 이 범인은 현재까지 공개 수배 전단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황주현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안면 비대칭이 심한 데다가 거의 매년 지명수배 명단 1번에 위치해서
공개 수배 전단을 한 번이라도 본 들이라면 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황주연이 자신의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의 애인에게도 중상을 입힌 강력 사건입니다. 범행 일시는 2008년 6월 17일 오후 8시 30분이고 장소는 서울 터미널 앞 광장이었죠. 거기가 터미널과 지하철역, 신세계 백화점이 인접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런 노상에서 황주연이 칼을 휘두른 거죠. 목격자만 20명이 넘고 당시 백화점 주차 요원은 정면에서 황주연의 범행을 자세히 목격했다고도 하죠. 수법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우선 황주연은 전처의 애인부터 노렸는데 이 상대가 남성이어서 먼저 제압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를 뒤에서 돌려 세운 뒤 칼로 복부를 17번가량 찔렀고 그 다음에 이 놀라 얼어붙은 전처도 똑같은 방식으로 18번가량 찌른 다음 마지막으로 목을 그었다고 합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그 직후 황주연은 뒤늦게 현실 감각이 살아났는지 당황해서 칼도 떨어뜨리고 무작정 도주했는데요. 다만 도주로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 터미널 앞이 8차선 도로인데 거길 무단횡단했다고도 하는 진술도 있고 이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거기로 뛰어 들어갔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전처인 김 씨는 18분 만에 사망했고 남성은 수술을 받아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 전처 김 씨에 대한 분노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황주연과 이 김 씨는 1997년 결혼했어요. 그때 황주연이 22살, 전처도 1살이 어린 21살이었죠. 결혼 생활 내내 황주연은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6년 만인 2003년 두 사람은 이혼을 합니다. 하지만 황주연이 어린 딸을 봐서라도 재결합하자고 거듭 설득했고 다시는 주먹질을 안 하겠다고도 다짐했다고 해요. 결국 김 씨는 딸을 생각해서 재혼하지만 오래는 못 갔습니다. 이 3년 후인 2006년 전처는 갈라서기로 결심을 하거든요. 당시 김 씨는 병에 걸렸는데 그걸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장이혼이고 우리 형편에 다달이 세금도 받을 수 있으니 승낙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에 황주연이 도장을 찍자 전처는 서울 모처의 가족에게로 갔고 황주연과는 연락을 끊습니다. 황주연이 김 씨를 찾으려고 뒷조사를 했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김 씨의 행방을 물어보러 다니다가 흥신소에도 의뢰를 합니다. 지금에야 SNS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대화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메일이 살아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선 좀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 이메일에는 발신자 IP가 남았는데 이걸 토대로 흥신소에 위치 추적을 의뢰한 겁니다. 저도 흥신소 취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흥신소에서는 대단한 어떤 조사 기법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과 유착한 공무원을 통해서 개인 신상 정보를 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방식이고 IP를 특정해서 통신 수사를 그쪽에서 한다거나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흥신소에서도 황주연에게는 IP로는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황주연은 결국 119에 전화해서 가출한 김 씨가 가출한 전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찾아달라며 허위 신고도 합니다. 그게 이 범행의 하루 전이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자 딸의 아이디로 이 전처에게 메일을 보낸 겁니다. 다 포기했고 딸을 넘길 테니까 데리고 잘 살아라 이렇게요. 거기에 김 씨가 이제 답장을 하면서 근 2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소통을 하는데요. 이날 두 사람은 몇 차례 통화도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2시간까지 대화한 기록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황주연은 딸을 미끼로 김 씨를 불러 죽일 범행을 계획했던 거였죠. 범행을 계획한 흔적이 발견됐나요? 네, 황주연은 곡성에서 딸을 트럭에 태운 뒤 서울로 왔습니다. 트럭 적재하면은 장롱, 김장용 플라스틱 비닐, 손도끼, 야전삽이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황주연이 원래 계획으로는 전처를 이 트럭에 태운 뒤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살해 후 시신을 비닐에 담아 장롱에 넣고 야산에 유기했을 거라고. 하지만 이 접선 장소에서 이 전처 옆에 애인을 보고 나서 속된 말로 꼭지가 확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접선 장소로 가는데 황주연이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순순히 자기 말에 잘 안 따르면 위협할 의도로 소지했을 거라고도 보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경찰이 확인하지만 이 트럭에 타고 있던 딸은 그날 밤까지 이 황주연이 오지 않자 서울의 친척집에 전화를 해서 혼자 찾아갔다고 해요. 그때가 9살쯤이니까 현재는 20대 중후반일 테고 그 후로는 부친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최근까지 이분과 소통하고 있는데 대학을 무사히 잘 졸업하고 멀쩡히 직장 생활 중이라고 해요. 범행 직후 황주연의 도주 과정,
잠적 직전까지의 행적. 다시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돌아가면 이 서초경찰서 강력 6팀은 오후 8시 30분 이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피해자 2명은 미리 현장에 도착했던 119가 싣고 인근의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송한 상태였는데, 이때 천연길 팀장님이 이 팀원들은 현장을 통제하도록 두고 혼자 차를 몰아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응급실 병상에 들어가서 천을 딱 걷어보니까 이 김 씨는 종말성 호흡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폐, 심장, 콩팥 온갖 곳이 찔려서 이 제대로 호흡을 못해 간신히 딸꾹질만 하는 그런 상태였고, 옆에 병상에 있는 남성은 숨이 그래도 붙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에게 범인을 봤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개를 옆에 있는 여성에게로 돌려서 저 여자 남편 황주현이다, 그놈이 칼로 찔렀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 강력 사건은 초기에 피의자를 특정하느냐 못하느냐의 사실 성패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시면 피의자도 많고 피의자도 황주현임을 바로 특정을 했어요. 사진도 확보했고요. 황주현의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통신 기록, 계좌 내역 모두 얻었고요. 황주현의 가족, 지인들에 대한 정보도 파악했죠. 이거는 사실 99.9%는 잡는다고 봐야 되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수사는 의외의 난관에 부딪히는데, 통상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이 주변에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쳤다, 좀 도와달라, 뭐 숨어있게 돈을 빌려달라, 내가 좀 이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냐 등등의 이유로 전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범죄자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황주현은 휴대폰을 바로 껐어요. 그러니까 추적이 불가능했죠. 또 카드 내역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예컨대 뭐 서울 어디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샀다, 소주를 샀다, 뭐 배고파서 김밥을 샀다, 그러면 그 내역을 보고 경찰이 동선을 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황주현은 카드도 안 썼습니다. 심지어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황주현이 본인 아이디로 포털에 접속하거나 이메일을 보낸 흔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행적 수사라고 하는데 바로 난항에 부딪힌 거죠. 유일한 단서가 그 다음날 나옵니다. 이 범행 이튿날인 6월 18일 오전 10시 50분쯤에 황주현이 매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통화에서 황주현은 본인이 사고를 좀 크게 쳤다, 그래서 숨을 끊으러 갈 거다, 강남 고속터미널 뒷골목에 차량인 포터와 이 딸을 뒀으니까 챙겨달라, 그렇게 말하고는 통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거기가 신도림역 개찰구 안쪽에 공중전화 부스였어요.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황주현이 개구멍을 넘듯이 개찰구를 지나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표도 안 끊고 교통카드 태그도 안 한 거였죠. 그리고 1시간 후인 오전 11시 30분쯤에 다시 황주현은 매형에게 전화해서 부탁한 건 다 챙겼느냐고 했는데, 이번에는 강남역 번화가의 한 공중전화로 나왔어요. 또 한 발 늦게 강남역에 가서 CCTV를 보니까 황주현이 인파 속에 섞여서 개찰구로 나오는데 영무원을 통해 장애인 구역으로 나오는 게 포착됩니다. 이런 식으로 황주현은 강남역에서 사당역으로 갔다가 삼각지역에 하차했다가 또다시 전철을 타고 범계역에서 내립니다. 범계역 앞에 백화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정문을 황주현이 이렇게 배회하는 게 백화점 CCTV에 나와요. 이게 마지막으로 포착된 황주현의 행적입니다.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궁에 빠져 있는 사건이죠. 강남 한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안 잡힐 수가 있나요? 당시 황주현을 수사한 경찰 의견을 종합하면 황주현이 수사 기법과 절차를 꿰고 있었다고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통신 수사에 대비해서 핸드폰을 껐고요. 신용카드 일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추적도 회피했죠. 지하철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오갔는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고요. 또한 범계가 최종지였잖아요. 여기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 하여금 황주현이 이 버스를 통해서 고향인 호남으로 내려갔을 거라고 추측하도록 유인했던 겁니다. 그러면 경찰의 수색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가 돼요. 이 사실 사건의 용의자가 어느 지역, 구 단위에 은신돼 있다고 해도 이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 형사과가 전담하는데 일선서 하나가 이 전국을 수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황주현의 주변인을 탐문한 결과 황주현은 범행 직전에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도대체가 나는 범죄자들이 경찰한테 검거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황주현 사건은 17년째 미궁 속에 빠져 있는데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제보와 여러 소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황주현에 대한 소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우선 성형설입니다. 황주현이 도주 당시에 돈이 없었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급전은 구할 수 있었어요. 일단 현상 수배 사진이 범행 후에 공개됐어도 2008년 당시는 지금처럼 온라인이나 SNS가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전 국민이 황주현에 대해 다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소액 대출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성형외과에서도 뭐 범죄자들을 많이 성형을 시켜줬다라는 식의 사건들이
좀 많기도 했고요. 하지만 성형을 하더라도 못 바꾸는 신체 부위가 귀인데요. 이 황주연의 귀는 흔히 말하는 만두귀로 특이한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안면 비대칭이 심한데 이런 인상은 성형으로도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기된 게 밀항설입니다. 이 범행 직후 태안이나 군산을 통해서 밀항했을 거라는 추측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역대 최대 사기꾼인 조이팔이 이 중국으로 밀항해서였던 듯 합니다. 하지만 밀항은 이제 시간 싸움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범행 초기에 바로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수배자란 사실이 알려져서 밀항업자의 조력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또 밀항업자를 관리하는 게 그 지역의 조직 폭력단입니다. 결국 이 조폭의 허가가 없으면 밀항업자를 통화하기도 어려워요. 예컨대 제가 취재했던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 총책은 이 경찰 수사를 피해 태양에서 밀항을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지역 조폭한테 그냥 밀항 자금 1억 원만 뜯기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 군산을 통해서 중국으로 빠져나갔는데 당시 황주연이 밀항 자금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자금이 있었을 리도 만무하고 또 이런 어떤 여러 조건들을 다 충족해가면서 밀항에 성공했다? 그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밀항설을 뒤집는 황주연의 행적이 드러나는데요. 이 도주한 지 22일째 되는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PC방에서 황주연이 자신의 아이디로 한 농기계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과거 황주연이 농기계 중개업자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기록이죠. 그런데 범행 장소인 고속버스 터미널과 방배동은 1, 2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기다 방배동은 이 황주연을 수사하는 서초경찰서와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 황주연은 이 경찰이 전국을 탐문하러 돌아다니는 동안 서울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사망설인데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CCTV와 블랙박스가 도처에 깔려 있는데도 황주연이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황주연은 죽은 것이다 라는 추론에 근거한 소문인데 하지만 이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우선 CCTV나 블랙박스가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사실상 수사의 이제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시대고 하지만 그것도 사건이 발생을 해야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그런 영상물들을 증거물로 확보를 하는 거지. 지금 19년이 지나서 경찰이 황주연 어딨어 하면서 전국에 깔린 영상들을 다 전수조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주연이 어떤 추가 범행을 저질러서 경찰의 주목을 다시 받지 않는 이상 큰 의미는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보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우선 경찰이 받은 제보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수사의 주무팀장이었던 천영길 팀장, 지금은 이 총경으로 승진하셨는데 2023년 6월경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황주연을 10년 전에 봤다는 목격담이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 5월경 대포차 중개업자로 황주연이 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불법의 영역에 속하는지라 이 천영길 총경님도 이 제보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포차는 명의가 불분명한 차량을 뜻하죠. 그 물건도 대포차를 거래하는 업자도 대포차를 사고 파는 시장도 전부 범죄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는 황주연이 활동하기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죠. 제보자는 대포차 중개 사이트인 88카를 통해 황주연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88카는 하루에도 수백 건의 대포차 매물이 올라왔던 사이트예요. 여기 매매 게시글은 대포차를 의미하는 은어로 돼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연결돼 접선 장소를 정한 뒤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연결해주는 중개 사이트였던 셈이죠. 지난 2014년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대포차 중개업자 99명이 형법상 자동차 관리법 위반, 즉 대포차 위반 혐의로 대거 검거된 적도 있어요. 제보자는 K5 차량을 팔려고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 구매자인 남성이 차를 보러 오겠다며 구매자가 거주하는 인천까지 왔다고 합니다. 당시 구매자 얼굴이 심한 비대칭이어서 제보자의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2023년 황주연 사건을 재조명한 방송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예전에 차를 팔려고 만났던 사람이 황주연이었구나 하고 제보를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황주연과 닮은 구매자는 이 K5를 살펴보더니 오히려 역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굴삭기를 한 대 얻었는데 이걸 당신이 2천만 원에 사라. 그럼 당신은 그걸 3천만 원에 캐피탈에다 팔면 1천만 원을 이득 보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이상하죠. 따져보면 구매자가 캐피탈에 직접 굴삭기를 팔 수 없는 신분이라는 얘기고 또 황주연이 과거 농기계 중개업자로 활동한 이력과도 연결되죠. 범행 직후에는 이 농기계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흔적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서로를 신고할 수 없는 범죄 계에서 만났고요.
그럼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황주연이 대포차 업자였다면 무슨 수로 물건을 구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직접 88카에서 활동했던 대포차 업자를 취재해봤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포차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포차는 주인이 없어요. 차키를 가진 사람이 이 주인이고 갑입니다. 만약 거래 장소에 판매자가 차를 끌고 나오면 그냥 말 맞거나 판매자를 폭행한 뒤에 차키를 빼앗아 차를 타고 도주하면 그게 본인 차가 되는 거예요. 또 대포차는 돈이 된다고 해요. 한 대만 갖고 있어도 몇 번이나 다시 팔아치울 수가 있는데 우선 차키를 복제를 해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차량 아래에다가 위치 GPS를 달아놓은 상태로 차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GPS에 위치가 뜰 거잖아요. 거기로 가서 복제해둔 키로 차를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같은 차량을 파는 거고요. 이런 수법을 이제 턴시킨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또 공업사에다 팔아치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사에서 차를 전부 해체해서 부품별로 단가를 매겨 시장에 팔아치우는 거죠. 결론적으로 황주연이 경제 생활을 했다면 당연히 일반적인 직종일 리는 없는데 이력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대포차 시장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황주연은 범행 직전 본인은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단순히 수사기법을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수배 중일 때도 은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멈춰주세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제가 출연해서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통 그런 제보 내용들은 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제보 내용에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요. 일단 황주연과 닮은 남성은 안면 비대칭이고 말할 때나 웃을 때 한쪽으로 입가가 뒤틀린다는 것. 그리고 성격이 거침없고 불같았으며 항상 본인의 주먹이 세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 또 동거하는 여자가 항상 있었다는데 지역마다 자신이 언제든 만날 여자가 한 명씩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는 거예요. 또 특이한 점은 황주연은 소규모 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4대 보험에 들지 않아서 다른 직원들과 달리 항상 월급을 현금으로 타갔다는 내용도 많고요. 이 중에서 황주연을 직접 가리키는 핵심 제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제보 내용으로 인해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황주연 사건은 서울청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황주연을 목격하시거나 동향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경찰청이나 제 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